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딸과 함께 지내고 있는 60대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언제나 듣기 좋은 말 같아요. 여자로서 더 멋지게 붙을 수 있는 단어들이 많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내 존재에 대해서 자신있게 만들어주는 단어가 엄마인 것 같네요. 왜 모든 엄마는 위대하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정말 엄마가 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자식을 가진 모든 엄마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딸에게 사정이 있어서 정말 뭐든 해줄 수 있었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와 딸에게 벌어졌던 일은, 제가 해냈던 일은 대단하다고 생각될 정도죠. 아마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제가 한 말에 모두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제 사연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게는 둘도 없이 소중하고 누구보다 잘난 자식이지만 사실 저희 딸은 남들과는 좀 다릅니다. 마음 아프게도 제 딸은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처음에는 저희 딸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가끔씩 엉뚱한 질문을 한다거나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해 좀 느리고 너무 순진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게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기에 아이의 모자란 성적이나 실수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자라고 중학교에 들어가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순하고 착해서 걱정이었던 아이가 질 나쁜 아이들의 꾀임에 속아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뒤처지는 저희 애가 만만해 보여서 그랬던 건지 질 나쁜 아이들이 제 딸에게 거짓말을 해 도둑질을 시키는 바람에 거짓말 하나 못하던 제 딸이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속지 않을 거짓말이었겠지만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던 저희 딸은 그 거짓말을 분간할 능력이 없었고 전 그제서야 제 딸이 보통 아이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병원 검사를 받고 제 딸이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니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런 저희 아이의 사정을 알아주신 선생님과 학교 측의 배려로 절도 사건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제 걱정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딸이 또다시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며 늘 마음 졸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 자식이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저는 자책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모라도 걱정이 크겠지만 제 경우에는 더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의논할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가정이 소홀하고 나몰라라 하던 남편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더 잘 키워보고자 이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할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후 그 길로 연락도 끊고 사라져버려 제게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홀로 자식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야 했어요. 혼자 경제활동에 육아까지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 힘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가정이었더라면 아픈 딸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챙겨주겠지만 저는 제 딸이 아픈 걸 알고서도 딸아이를 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 너무 걱정이었어요.
딸아이가 집에 혼자 돌아가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질 나쁜 아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까? 일하면서도 늘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일하는 곳에 양해를 구하여 딸아이의 등하굣길을 같이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인지 다행히 저희 딸은 그 후로 별 문제 없이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늘 걱정하던 딸아이를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며 잘 키웠다고 뿌듯해했지만 딸이 성인이 된 후에도 걱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다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딸아이가 여중여고를 나와서 남자들과 엮일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사회에서는 많은 이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순진하고 약한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어요. 거기다 딸이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을지, 혹시나 웬 나쁜 남자에게 잘못 걸려서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다행이지만 세상이라는 곳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딸이 너무 걱정됐던 나머지 저는 딸아이에게 자주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이 일을 하고 있을 중에도 말이죠. 성인이 된 자식에게 갖기에는 과도한 관심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딸이 걱정돼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유민아, 일 잘하고 있어? 밥은 맛있게 먹었고 오늘도 별일 없었지? 응, 밥 먹고 지금 일하고 있어. 나 괜찮아, 엄마. 그래, 그래도 혹시 누가 이상한 짓 하거나 다른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해, 알겠지? 그래도 제가 그만큼 신경을 쓴 탓인지 제가 우려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아 다행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는 제 행동 때문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에 비해 어리숙하기 때문이라곤 하지만 다 큰 딸이 자기 또래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걸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보통 저 나이 때 아이들은 부모한테 거짓말도 좀 하고 청춘답게 유흥도 즐기며 재밌게 살 텐데 제 딸은 매일 제 감시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 덕분에 제 딸이 상처받지 않고 무사할 수 있다면 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안다라고 난리를 피워도 아주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어느덧 20대 중후반이 된 딸아이가 어느 날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보통이라면 결혼도 앞둘 나이에 딸 자식의 연애가 반갑겠지만 전 그러지 않고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나한테 말도 않고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는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남자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뜯어 말리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다 큰 딸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딸이 순진해서 제게 별말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고 불만이 많았겠나 싶었던 저는 결국 딸을 생각해 더 깊게 묻지 않고 좋은 사람인지 물어봤죠. 그래, 그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야? 유민이 너한테 잘해줘? 응, 나한테 잘해주고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나 많이 사랑해줘. 그래서 나도 지훈 씨가 너무 좋아. 저의 물음에 딸아이는 좋은 남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분간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딸이 걱정이었던 저는 그런 딸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신신당부하며 몇 번이고 조심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유민아,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아? 응, 너무 좋아. 그래, 너무 좋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는 다 말해야 해. 남자친구랑 뭐 했는지, 다른 일은 없는지 엄마한테 꼭 알려줘야 해.
유민이랑 엄마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지? 다행히도 딸아이는 그 후 남자친구와 별 문제 없이 잘 사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종종 연애에 관해 물어봐도 그냥 맛집을 다니고 데이트를 했다느니 하는 얘기들 뿐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아이의 연애에 대한 걱정을 점점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에게 프로포즈를 해왔던 거예요. 엄마, 나 프로포즈 받았어. 지윤 씨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어떡해, 나 너무 좋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탓에 솔직히 정신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는 저희 딸이 결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놀랐던 저는 우선 딸아이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프로포즈? 남자친구가 정말 결혼하자고 그랬어? 결혼? 응. 우리 만난 지 벌써 2년 다 돼가잖아. 근데 이젠 헤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 그럼 유민이는 어떤데? 유민이도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 당연하지. 나 지은 씨 많이 사랑하는데 남녀 사이에 사랑하면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결혼할래. 나 지은 씨랑 결혼시켜줘, 엄마. 딸아이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 자식이 누군가에게 그만큼 사랑받고 프로포즈까지 받았다고 하니 가슴이 끓어오를 만큼 너무 기쁘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딸의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만나봤어야 했던 건지 후회가 들었던 저는 뒤늦게 딸아이에게 이것저것 캐물어 보게 됐어요. 하지만 표현이 짧고 보통 사람들과 시선이 남달랐던 딸을 통해 정보를 듣기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직접 만나는 게 좋겠다 싶었지만 제가 먼저 만나자는 얘기를 꺼내는 게 맞나 망설이게 됐죠. 그런데 그런 차에 딸의 남자친구가 먼저 제게 인사를 드리러 오고 싶다며 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엄마, 지윤 씨가 엄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어때? 네 남자친구가 날 만나고 싶다고? 응. 우리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엄마한테 인사하고 허락도 받아야 한다고. 엄마한테 인사하러 오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까? 이번 주라도 보는 걸로 할까? 아이 그럼 우리 딸 남자친구인데 당연히 만나고 싶지. 안 그래도 먼저 물어봐야 하나 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럼 얼른 날짜 잡자. 그렇게 만나게 된 사위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딸을 사랑해주는 남자라면 좀 순한 인상과 선한 얼굴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좋게 말하면 우락부락한 모습, 나쁘게 말하면 유흥가에서 일할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경계심이 앞설 수밖에 없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부드러운 사람 같았어요. 거기다 예의도 바르고 저와 대화하는 틈틈이 저보다 더 제 딸을 챙겨주는 겁니다. 역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싶다가 정신을 차리고 예비사위에게 오늘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 걱정된 마음과 딸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묻게 됐죠.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사실 우리 유민이와 사귄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걱정이 참 많았어요. 알겠지만 우리 유민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 좋은 일에 엮이게 될까봐 내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나랑 상의도 없이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니까
거기다 이번에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유민이 걱정이 많으셨을 어머님을 뵙고 허락받는 게 순서인데 제가 유민이와 연애하는데 너무 들뜨고 취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직한 모습 보여드리며 오랫동안 진심으로 사귀면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혹시 제가 유민이 곁에 있는 걸 너무 걱정하셔서 곁에서 떠나라고 하실까봐 이제까지 찾아뵙지 못했고요. 그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정말 진심으로 유민이 사랑합니다. 유민이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고요. 지금 잠깐 제 기분에 취해 연애에 들떠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걱정하시는지도 알고요. 유민이에게 부족한 점, 전 그 부분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도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이 세상 누구도 그렇고 부족하고 모자란 점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유민이의 그 부분이 더없이 순수한 부분으로 느껴져서 전 좋습니다. 제가 유민이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어머님, 저 준비돼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전부요. 저 집도 자가로 있고요. 차도 있고 아직은 모자랄 수 있지만 나이 들어 필요한 노후 자금도 모아두고 있어요. 앞으로 유민이와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고요. 그러니 절 믿어주십시오. 유민이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위는 많이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자신있게 제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해줬어요. 장모 될 사람 앞에서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또 생각보다 결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사위가 딸보다 2살 많아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벌써 자가와 자차에 미래 준비도 있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었죠. 거기다 제 앞에서 말한 건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거였어요. 집안도 배경도 좋았고 제게 설명했던 직업도 좋았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컨설팅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버는 돈이 억 단위였습니다. 그러며 부동산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사위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설명들보다는 제 앞에서 자신있게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모습과 딸을 위하는 마음, 또 결혼 준비가 되었던 모습이 더 중요했고 믿음직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위의 직업과 미래 설계와는 상관없이 딸과의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죠. 그렇게 예비사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놓이고 기뻤습니다. 경계성 지능인 딸의 곁에서 평생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저 말고 또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며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게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남게 될 딸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장애가 겉으로 판별이 되고 심각할 정도의 장애라고 한다면 저를 대신해 돌봐주고 보호해줄 사람과 기관에 맡기면 될 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과 다를 것 없던 모습으로 인해 못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었으니 걱정된 마음에 제가 세상을 떠나도 온전히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딸에게 평생의 반려자와 보호자가 생겼으니 이보다 반갑고 기쁠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였을 뿐이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됐죠. 처음엔 저도 어디서 시작된 불안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걱정이던 딸의 미래가 사위로서 잘 해결된 것 같았는데 어째서 불안한지 몰랐죠. 그러다 제 불안감이 사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날 처음 봤던 사위의 인상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평소 제가 관상이나 사주 같은 것에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위의 얼굴은 뭔가 모를 불안감을 주는 얼굴이었어요. 신경을 끄려고 해도 불안함을 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딸의 톡 프로필 사진 속 사위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됐죠. 그러다 결국 원래 저였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딸의 미래가 달려있던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딸의 휴대폰 속에서 사위의 사진을 몇 장 제 휴대폰으로 옮긴 다음 사주와 관상을 보던 철학원으로 간 거였어요. 그곳에서 사위의 사진, 태어난 날과 시를 보여줬죠. 그랬더니 제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건 다른 사주와 될 필요도 없는 사주인데 이게 따님 남편 될 사람 사주라고요? 따님 큰일 치르게 할 거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두세요. 이 사람 옆에는 금을 옆에 두든 토를 가져다 두든 어떤 걸 가져다 둬도 다 잡아먹을 사주입니다. 거기다 내가 사주만 봐선 이렇게까지 말 안 하겠는데 이거 관상도 어디 하나 좋은 곳이 없어요. 자긴 좋아. 자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잘못되는 관상이에요. 나도 듣기 좋은 소리하고 돈 받으면 좋지. 근데 이건 잘못하다가 따님 비명 행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와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제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확인받고 싶어서 찾아간 건데 듣기 썩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처음 찾아간 철학관에서 기분이 나빴던 저는 한 곳을 더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내용만 좀 다를 뿐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찾아간 철학관에서도 같은 소리를 들었고요. 그쯤 되니 제 불안한 마음이나 철학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관에서 하는 말 따위가 고마운 예비사위를 의심한다며 제게 귀얇다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다면 결혼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보라고 말을 하겠지만 제 딸은 경계성 지능으로 인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다른 사람에게 속내를 너무 쉽게 들켰으니까요. 딸을 위해서 제가 행동해야 했죠. 저는 날을 잡고 사위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사위가 사는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 일상을 보내려는 예비사위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사위는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쪽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살짝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전화기도 붙잡고 컴퓨터도 두들기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다 부동산 컨설팅 일 중 하나인지 사무실로 찾아온 사람들 데리고 부동산으로 가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직접 발로 뛰는 성실한 모습도 보여줬어요.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사는 예비사위의 모습을 보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죠. 잠깐이었지만 사위를 의심하고 그 의심으로 뒤를 밟았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예비사위에게 미안했어요. 앞으로 가족이 될 내 예비사위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 사위가 사무실을 떠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사위에게 저녁이라도 사주고자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척을 하려고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비 사위의 어머님, 그러니까 제게 사돈이 될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사위에게 아는 척을 하기 전 사위가 만나는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서 마주치진 않았지만 말이죠.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저는 원래대로 예비 사위에게 우연히 만난 척하고 사돈과도 인사를 나눠야 할지, 오늘은 이쯤에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귀에 들려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인해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기로 했죠. 그날 처음 봤던 사돈의 입에서 저와 제 딸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우리 모녀를 지칭하는 단어가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어이구 아들, 그래 그 모자란 년 엄마는 잘 만났어? 뭐라 그래? 너 보고 좋다고 그러디?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자고 그러디? 아이, 엄마는 아들 얼굴 오랜만에 봤으면서 그 얘기부터 먼저 나와? 아들 걱정은 안 했어? 했는데 중요한 일이 그 일이니까 내가 그것부터 묻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지내는 걸 엄마가 몰라? 돈을 그렇게 벌고 있는데 네가 못 지내는 게 더 이상하다 얘. 아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느라 힘들지 않냐? 밥은 제때 먹고 다니냐? 이런 걸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엄마도 아이 뭐 그쪽 집안에서야 당연히 날 좋아라 하지.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 모자란 딸년과 결혼도 해주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더 말할 것도 없어. 완전히 끝났어. 끝. 이제 엄마만 장모 될 사람 만나서 상견례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내 생각처럼 잘 된 거지? 네 입에서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안심이 된다. 잘못될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었거든. 그런데 너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한 거야? 전부 다 얘기했니? 집안일이랑 과거는 어차피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결혼하는데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적당히 숨겼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선 다 말했어. 다 말했어? 전부 다? 그런데 네 처가에서 네 정체를 알고도 결혼을 허락해 준 거야? 그거 완전히 호구 집안이네? 그 집 엄마도 모자라니? 아니, 얘기를 다 하긴 했는데 좀 돌려서 얘기했지. 그럴듯하게 보이게. 부동산 컨설팅 한다고 했어. 뭐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하잖아. 집 필요한 사람들한테 괜찮은 집 연결시켜주고 대출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 간도 크다. 이상한 낌새라도 알아채면 어쩌려고 다 말해. 말하면 뭐 알겠어? 사건 터지고 딸 앞으로 사람들 찾아와야 그제야 자기들도 속았구나 생각하겠지. 그렇긴 하지. 나도 네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으면 무슨 말인지 몰랐으니까. 그럼 너 대신 뒤집어 쓸 대역은 하나 구한 거고 그 다음은 잘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 말대로 진짜 터지긴 하는 거니? 이러다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네가 너무 일찍 접는 거 아니니? 아니라니까. 벌써 이쪽에서는 소문이 파다해. 은행 쪽에서 건설업체 대출서를 붙잡고 있는 게 꽤 됐다니까? 건설사에서 멈추면 줄줄이 돈 묶이고 그러다 하나 터지면 연달아 터지는 거야. 지금 발 빼는 게 옳은 선택이야. 그리고 이 정도 돈 뽑아냈으면 된 거지. 지금 번 돈만으로도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괜히 발 더 넣고 있다가 문제돼서 붙잡히면 그땐 꼼짝없이 교도소 간다니까? 그동안 번 돈은 얼추 그 멍청한 년 통장으로 옮겨놨으니까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가상화폐로 모두 바꾸려고. 그리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해외 떠서 편하게 살아야지. 엄마도 너랑 같이 골프나 치러 다니면 되는 거고. 준비는 거의 다 됐으니까 엄마만 상견례 때 잘하면 돼. 근데 뭐 내가 워낙 바닥을 잘 깔아놨으니 엄마도 설렁설렁하면 될 거야.
예비사위와 사돈의 대화를 엿들으며 얼마나 놀랐는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 한 잔과 시켰던 커피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날 사돈과 대화하는 예비사위는 저희 집에 찾아왔던 예비사위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던,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제 딸을 모자란 년이라고 지칭했고 저를 무시하는 말도 했죠. 거기다 제 딸을 이용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누군가가 제 딸을 찾아올 거라고 했고 사위를 대신해 뒤집었을 대역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건은 교도소를 갈 만큼의 돈과 관련된 큰 범죄 같았습니다. 그걸 사돈도 알고 있는 듯 보였고요. 결국 제 딸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한 예비사위에 속고 있었던 거였죠. 제 딸을 가지고 논 것도 분하고 놀라웠습니다만 그것보다 뭔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걸 또 제 딸이 대신 뒤집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몸이 사정없이 떨려왔죠. 그런데 아직 그 범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예비사위가 사돈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며 카페를 나가고 말았거든요. 쫓아가려고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고 들킬 것만 같았어요. 예비사위와 사돈을 따라가는 걸 포기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게 딸이 경계성 장애가 있다 보니 애착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믿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한 예비사위가 자신을 속일 거라는 제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었죠. 제 말을 믿게 하려면 사위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갖은 핑계로 상견례를 미루며 딸의 결혼을 늦추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사위의 뒤를 쫓으며 사위의 본 모습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딸의 인생이 제 어떤 것보다 먼저였기에 일하던 곳을 쉬면서까지 사위 뒤를 밟기 시작했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야 했던 사위가 딸을 이용해 결혼을 재촉해 딸과의 언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결혼하는 게 싫어? 언젠 내 곁에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이러는 건데? 상견례를 해야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미뤄? 엄마가 일부러 네 결혼을 미루다니 그건 오해야. 정말 시간이 안 나서 그래. 회사에서 바쁘다고 계속 일정을 바꾸는데 엄마가 어떡하겠어. 아이고 정말 상견례를 할 수 있게 노력해 볼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지훈이랑 지훈이 어머님께도 잘 말씀드리고. 순진하게 속고 있는 딸에게 사실대로 말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꿍꿍이가 있는 예비사위가 딸을 꿰어 저 몰래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딸아이에게는 절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혼인신고나 사위가 내민 서류에 사인과 도장을 찍지 말라고 했지만 쉬운 거짓말과 눈속임에도 넘어갈 딸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 딸에게 주의를 주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며 사위 뒤를 쫓아다녔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수상할 것 하나 없는 사위의 일상으로 인해 그 꿍꿍이가 무엇인지와 제가 봤던 사위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시간을 끌며 사위 뒤만 쫓아다닐 수 없었기에 방법을 달리했어요. 사위의 과거를 알아내기로 한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면 사위는 사돈과 대화를 나누며 저에게 과거를 적당히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과거인지, 사위를 향한 딸의 믿음을 깰 수 있는 과거인지까지는 몰랐지만 우선 그 과거라도 알아내는 게 사위의 본 모습을 포착하는데 한 발짝 다가서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딸을 통해 사위의 고향, 출신 학교 등을 알아내서는 조심스럽게 사위의 과거를 수소문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그야말로 툭하면 튀어나오는 정도로 대단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양아치로 말이죠. 이지은이요? 걔 우리 또래 중에 모르는 애 없을 텐데. 걔가 이 지역에서 유명한 양아치기도 했고 행동대장 같은 스타일이라 양아치들 사이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걔 요즘에 사고 안 치고 다닐 텐데. 서울 올라가서 돈 많이 벌었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돈 버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듣기로도 그렇고 뭐 내려왔을 때 얼추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돈 많이 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이지은 걔가 한다는 일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역시 그거 문제 있는 거죠? 학창시절부터 폭력 서클의 일원이었다고 하는 사위는 성인이 돼서도 불법적인 일을 하는 조직과 어울려 다녔다고 했어요. 그러다 한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를 다녀온 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향으로 내려온 사위의 모습이 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돈 자랑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쓰는 돈 씀씀이도 달라졌다고 했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일은 아닌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사위의 과거도 알아낼 수 있었고 사위가 한다는 부동산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지만 아직 사위의 꿍꿍이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천천히 뒤를 밟으며 알아낸다면 언젠가 알아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고 제 딸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확인하려고 사위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기로 했어요. 사위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고 사무실을 찾아간 다음 딸을 불러다 정신을 빼놓고 집에 들어가는 척하고 사무실 한편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사위가 딸과 함께 사무실을 떠났을 때 서둘러 사무실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서류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전세계약서 복사본인 서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들을 계속 뒤적여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을 확인하게 됐죠. 바로 그 많던 계약서의 임대인이 단 2명이라는 것과 한 군데 부동산에서 거래가 된 점이었어요. 또 결국 2명밖에 안 되는 임대인 중에 1명은 제 예비사위였습니다. 예비사위가 이렇게 많은 빌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 군데 부동산에서 200건이 넘어가는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예상했죠. 거기다 각 서류에 빨간색 펜으로 영어 P자와 함께 제각기 다른 숫자들이 쓰여 있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까진 몰랐어요. 그러다 정말 운 좋게 그 숫자의 의미와 수상한 전세계약서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자기 엄마에게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낙서처럼 적어놓은 종이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종이에 있었던 그림과 문장, 단어를 전부 여러분께 설명할 순 없기에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범죄인 깡통 전세가기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건축주의자 분양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구해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을 구하고
그 임대인은 계약과 동시에 집을 전셋집으로 내놓으며 자기가 구매한 값에 또 시세보다 높은 값에 전셋집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한패인 공인중개사와 이런저런 뒤처리를 하던 예비사위가 피해자를 구해와 바람을 넣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는 건가 하면 건물주나 분양업자는 만든 건물을 임대인에게 처리하며 이익을 얻고 임대인은 자기가 매매한 거래보다 높게 받은 전세금으로 건물주나 분양업자에게 매매한 금액을 처리한 뒤 시세 차익을 받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제4위는 거기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함께 따로 리베이트 명목의 보수를 받고요. 결국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산 전세 계약자만 피해를 보는 거죠.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시세보다 더 높게 또는 같은 전세 금액의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조금씩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해외로 떠야 한다는 말을 한 거였어요. 곧 부동산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피해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위 일당이 한 짓도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거기다 사위는 단순 피해자와 임대인을 연결한 중개인뿐만이 아니라 직접 임대인으로 활동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받고 있었어요. 만약 사건이 드러난다면 피해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범죄를 제 딸이 뒤집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카페에서 예비사위가 사돈에게 말할 때 범죄 수익금을 이미 제 딸 통장에다가 전부 옮겼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이 마치 사위에게 지시해 범죄 수익을 얻은 것처럼 꾸밀 수도 있는 일이었죠. 제 생각보다 더 큰 일에 딸이 엮이게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사위가 제 딸 통장에 범죄 수익금을 넣은 순간 이미 엮여버린 거죠. 이대로 있다간 딸아이가 범죄자로 몰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사위 사무실에 있던 계약서와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고 적어놓은 종이를 가지고 경찰서로 뛰어갔죠. 그리고 해당 증거들을 보여주며 제 딸을 포함해 수백 명의 전세 세입자들이 사기 범죄에 걸려들었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였죠.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 피해 신고도 없고 그에 관한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일에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안 된다는 건 제 생각뿐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 딸이 가지고 있는 돈 역시 범죄 수익금이 아니라는 말이었죠. 제 딸을 포함해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경찰은 왜 이렇게 태평한 건가 생각도 했지만 흥분을 가라앉고 생각해보니 경찰이 한 말도 맞긴 맞았어요. 이 사건의 의도와 계획을 직접 들은 사람은 저뿐이었고 아직은 어느 누구 하나 피해본 사람도 의심한 사람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범죄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 딸이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어떻게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에 빠졌던 저는 몇 날 며칠을 생각에 잠겨 있게 됐죠. 그러다 방법이 딱 하나 떠올랐어요. 바로 사위가 제 딸 통장에 옮겨놨다는 돈이었죠. 결국 그 돈이 예비 사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면 해외로 간다고 해도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쥐고 있어야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딸이 공범으로 몰린다고 해도 해명하고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딸의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묶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려면 딸에게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속았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올 딸을 기다렸죠. 그리고 사위와 데이트를 마치고 온 딸을 붙잡고 애원하듯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딸의 반응은 저에게 부정적이었죠. 엄마는 왜 저번부터 지은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상견례도 계속 미루더니 이젠 나보고 지은 씨가 범죄자라고?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버는 지은 씨가 왜 사기꾼인데? 엄마 정말 왜 그러는 건데? 이거 봐. 이거 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네 남자친구의 과거를 봤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전부 네 남자친구를 양아치라고 말하고 있어. 거기다 엄마가 저번에 카페에서 들었다니까? 네 남자친구 엄마라고 한 사람이랑 네 남자친구가 대화하는 걸.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널 욕하더라. 널 지켜주겠다고 사랑해주겠다는 놈이 너한테 모든 범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겠다고 했어. 그러다 내가 그놈 뒤를 밟게 된 거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야. 거기다 오늘 사무실에서 이런 것도 발견했다. 이게 뭔지 알겠어? 이거 그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야. 그놈 때문에 너 말고도 전세 사기로 피해볼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지은 씨가 엄마 말대로 사기꾼이라면 이 증거들 가지고 경찰서 가면 되잖아. 근데 왜 나한테 결혼할 수 없다는 말만 하는데? 그게 아직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어쨌든 그건 복잡하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근데 넌 다르다니까? 지금 너도 그놈에게 속아서 벌써 공범이 된 거라고. 너 엄마가 어떻게 말해야 믿겠니? 그래. 너 그놈 돈 네 통장으로 받은 거 있지? 요 몇 달 동안 엄청 많은 돈이 네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지은 씨가 우리들이 아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 범죄 수익이니까 알지. 그리고 너는 그 집 엄마 봤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집 엄마 생김새도 설명해봐? 머리는 올린 머리에 얼굴은 넙대대한 게 몸은 또 말라서 꼭 가분수처럼 되어 있지. 인상은 짙어서 무섭게 생겼고. 그리고 입 옆인가 볼인가 점 큰 것도 있잖아. 엄마 진짜 우리 시어머니 봤어? 봤어. 봤고 직접 그놈과 대화하는 걸 엿들었고. 유민아, 너 진짜 지금 큰 사건에 휘말린 거야. 엄마 말이 안 믿기면 그놈 고향이라는 곳에 내려가자. 엄마가 너 속인다고 그 동네 사람 전부를 포섭할 수 있겠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직접 듣고 엄마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엄마가 언제 네 편이 아닌 적이 있었니? 항상 네 행복만 생각하는 게 엄마잖아.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전부 널 위해서라는 걸 알면서 그래. 엄마, 유민이 널 구해야 해. 그러려면 이번엔 네가 엄마를 믿어줘야 해. 다행히 제 진심이 통했는지 딸아이는 더 이상의 부정은 하진 않고 제 말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예비사위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 딸아이에게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사위였으니 그다지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지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혼여행은 해외 어디로 갈 것인지, 어느 나라를 좋아하고 어느 지역에서 자주 있는지, 또 그 나라에서 여행하며 뭘 하고 다니는지 말이죠. 그건 외에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판단했던 저는 날이 밝자마자 딸아이와 은행으로 달려가 사위 돈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사위가 딸아이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 예비 사위를 피하고자 결혼 전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 척하며 몸을 피신했어요. 돌아갈 기억 없는 도피였죠.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사위가 경찰을 피해 몸을 숨길 테니 그때까지 사위에게 붙잡혀서는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몸을 피하고 2주 정도 흘렀을 무렵 인터넷 기사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보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사위와 그 일당의 소식만 들리면 딸과 함께 경찰서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전에 경찰에게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처음 예비사위 일당의 계획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사기 사건이라며 찾아갔던 경찰서에서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걸 보고 절 기억해 먼저 연락이 온 거였죠. 경찰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전세 계약서 세입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게 제가 가지고 왔던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와 딸에게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증거도 제출하며 제 딸의 결백도 먼저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저와 딸은 곧장 서울에 있던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를 제출하고 겪고 들었던 이야기를 했죠. 또 범죄 수익일 제 딸의 통장에 든 돈도 전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경찰서에 털어놓고서는 기다려야 했어요. 아직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서울에서 다시 사위를 피해 생활해야 했어요. 그러는 동안 사위에게서 정말 지독할 정도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기 위해 핸드폰을 켜놨는데 정말 하루 24시간 쉼없이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결국 경찰에게서 오는 연락을 받기 위해서 사위에게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려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본 모습인 사위와 통화를 하게 됐죠. 사위는 딸의 통장 비밀번호가 바뀐 것과 우리 모녀가 사라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 있었습니다. 아니 장모님, 제가 도대체 몇 번을 연락해야 받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유민이 걔는 왜 핸드폰을 꺼놓는데요? 혹시 저 피하시는 거예요? 아니네. 유민이 휴대폰이 바닷물에 휩쓸려 가서 그래. 곧 새로 사서 개통하려고. 근데 무슨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했나? 아니 상견례를 앞에 두고 결혼 전 모녀끼리 여행 간다는 말만 하고 3주 동안 연락이 없으니 제가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지금 어디세요? 제가 걱정돼서 안 되겠으니까 데리러 가겠습니다. 휴대폰도 제가 사서 가고요. 그럴 필요 없네. 우리도 이제 곧 올라가려고 그랬어. 내일 올라가려고. 아니요. 아무래도 제가 모시고 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어디세요? 어디시냐고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내 돈, 유민이 통장에 있는 내 돈! 내 돈을 지금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제 돈이든 유민이 통장 비밀번호 왜 바꾸셨어요? 그거 장모님께서 바꾸라고 시킨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유민이가 비밀번호를 바꿀 리가 없잖아요? 그 돈 보니까 눈이 돌기라도 한 거예요? 네? 지금 내 돈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나 그 돈 관심 없네. 그리고 유민이 비밀번호를 자네가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바꾸라고 한 거고. 돈은 내일 올라가서 줄 테니 그만 끊게. 끊긴 뭘 끊어 이씨. 내 말 잘 들어. 당신 딸 통장에 든 내 돈 지금 당장 내 통장으로 보내. 이체 한도 넘으면 밤새도록 인출해서 넣든 어떻게 해서라도 돈 보내라고! 안 그럼 당신도 당신 딸도 무사 못할 줄 알아! 아무래도 사위가 이상한 걸 감지하고 계획을 앞으로 당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들고 나가야 할 범죄 수익이 딸에게 묶여 있으니 조급한지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휴대폰 전화도 꺼버렸어요. 그리고는 묵고 있던 모텔의 유선 전화로 경찰과 연락했죠. 이틀 뒤 수사가 시작됐다는 연락을 들었고 그 다음 날 이미 사위는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경찰서로 가 수사를 받아야 했어요. 다행히 제가 이전에 찾아갔던 일과 수사가 시작할 수 있게 제보와 도움을 준 것과 딸 역시 사위에게 속아 범죄 수익금을 통장에 넣어준 것, 그 이외에 다른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제가 가장 걱정하던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고 딱 한 달 뒤 예비 사위 역시 경찰에게 붙잡혔죠. 그때 딸아이가 제게 말해줬던 게 도움이 됐어요. 왜 사위가 어느 나라로 신혼여행을 갈 것이고 어느 나라를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 딸에게 얘기해줬다고 했잖아요. 그 증언과 사위의 비행기 도착지를 추적해 숨어있던 사위를 잡을 수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사위가 경찰에게 잡히는 걸로 이제 2번 다시 저와 제 딸과는 마주치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사위가 경찰 구속 수사로 전환되어 경찰서를 나가며 추가 증언을 위해 갔던 딸과 마주치고야 말았습니다. 딸 곁에 있던 저도 말이죠. 놈은 미친 듯이 제 딸에게 화를 냈어요. 제 딸은 그런 반응에 겁내며 벌벌 떨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제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김유민!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나 빵 다녀와봤자 몇 년이야. 그 몇 년 뒤에는 네가 지옥이 될 거고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모자란 년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더니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네가 나에 대해서 불지만 않았어도 네가 내 돈만 줬어도 내가 이렇게 안 잡혔어! 너 가만 안 둬. 알겠어? 야, 너 어디서 우리 딸 협박하고 난리야? 너 내 딸 건들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 이 세상 하직하게 만들 거야. 너 끝내버릴 거라고! 아니다.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내가 너 끝내버리겠어! 흥분했던 저는 형사들 사이를 뚫고 놈에게 뛰어가 그냥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절대 놓질 않았죠. 그 때문에 경찰서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 딸을 협박하던 그 놈은 비명만 소리쳤고요. 결국 형사들이 저를 놈에게서 떼어놓아 떨어지긴 했지만 저만 떨어지진 않았어요. 제 입에 녀석의 살점도 같이 떨어졌죠. 그 모습을 본 놈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친 사람을 본 것처럼 두렵다는 눈빛이 가득했죠. 그리고 놈은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이후 녀석을 봤던 건 법원에서였고요. 녀석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길지 않은 징역살이를 살게 됐습니다. 별개로 저는 놈을 물어뜯어 특수상해죄가 인정됐는데 저와 딸이 겪은 상황과 초범인 점, 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게 됐어요. 잘못하면 징역을 살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었죠. 그래도 그때 놈을 문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놈이 징역살이 후 제 딸에게 찾아오는 걸 그 행동으로 예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언제든 제 딸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놈의 뒤를 밟았던 것처럼 또 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협박당해 무서워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랬던 과거의 저처럼 말이죠. 앞으로 제 딸 제가 책임지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자식을 위해 살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께 힘내라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사연을 끝낼게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